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2 MBN 지방선거 대표방송 3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 접전지역이 3곳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오늘도 또 밤늦게까지 손에 땀을 흘리며 대표방송을 지켜볼 것 같은데요. 바라건대 누가 당선이 되든 대표방송 지켜보면서 흘리는 땀의 양만큼 지역을 위해 일하는 데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2022 지방선거 특집 대표방송 3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송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선택 2022 MBN 지방선거방송 필동 본사와 이곳 삼송에서 이원 생중계로 생생하게 실시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삼송 스튜디오 개표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유한솔입니다. 네, 저는 이수아 기자입니다. 네, 현재 시각 저녁 8시 30분을 갓 지난 상황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개표가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먼저 MBN 당선 예측조사로 본 이 시도지사 1위 상황부터 보시죠. 자, 1시간 동안 이 예측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로 떠들썩했는데요. MBN에서 자체 조사한 시도지사 1위, 7곳 중에서 푸른빛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 예측 1위고요. 경기에서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경합 양상을 벌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인천시장 전현직 시장 간의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0.2% 과반을 넘기면서 현재 예측 1위고요. 강원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54%를 득표하면서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상황도 한번 볼까요? 충북지사 현재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6.9%로 예측이 되면서 이 당선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은요, 이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가 52.4%로 앞서가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유일한 파란색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49.4%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MBN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지상파 3사가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자, 서울에서 사상 초유의 4선 시장을 노리는 오세훈 후보 58.7% 예측 1위고요. 역시 지난 재보선에 이어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도 앞서 나갈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쉽게 이변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9.4% 예측 1위. 인천에서도 유정복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앞서가는 모습을 예측 조사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광주에서는 또 역시 큰 이변 없이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0% 이상을 득표하면서 시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지역들은 경합 양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청에서 대전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와 허태정 민주당 후보 간의 경합 양상이 예측되고, 세종에서도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 출신인 이춘희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지사 보시면 이 대선을 연상케 하는 초박빙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득표율을 보실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은 민주당 김동연 후보 역시 48.8%를 보이면서 아주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의 경우는 김진태 후보가 54.9%,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충북과 충남의 경우에는 모두 빨갛습니다.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56.5%, 그리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역시 54.1%,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역시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전북의 경우 김관영 후보가 82.4%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은 김영록 후보가 79.1%입니다. 그리고 경북과 경남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마지막으로 제주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저희 당선 예측조사에 이어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살펴봤고요.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전국 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네 지역이죠. 호남권과 제주에서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전체 17곳 가운데 10곳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 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경합 양상으로 예측이 되는 곳인데요. 경기도 그리고 세종과 대전에서 박빙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감 예측 1위, 역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서울에서는 막판까지 중도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죠. 네, 이 상황을 딛고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38.6%, 현재 1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경합 양상이 보이죠. 중도보수 하윤수 후보와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경합 양상을,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63.1% 과반을 득표하면서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천에서도 도성훈 후보와 최기훈 후보 간의 접전 양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광주에서 진보 성향 이정선 후보, 대전에서는 중도 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설동호 후보가, 울산과 세종에서는 각각 이 진보 성향의 노옥희, 최규진 후보가 예측 1위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기 교육감의 경우에는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 임태희 후보가 54.3% 과반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충북 역시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 신경호 후보 그리고 윤건영 후보가 28.9%와 57%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충북과 충남의 경우에는 조금 갈렸습니다. 이 중도 보수인 윤건영 후보 말씀드렸다시피 57%를 기록했고, 충남은 진보인 김지철 후보가 34.6%로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과 전남은 모두 진보 후보들이지만 현재 경합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북 중도보수 임종식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경남 역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중도보수인 김광수 후보가 57%의 득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개 시도 교육감 예측 1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개표가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순조롭게 어떻게 개표가 깔끔하게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개표소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개표소에 박은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은채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서울 개표소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지금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총 660여 명의 선거 사무원들이 모여서 개표를 진행 중입니다. 개표 책상 위에는 가지고 온 음료수나 개인 물품을 일절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개표소에선 59명의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관인들은 각 정당 추천인들과 지역 주민들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이들로 구성됐습니다. 사무원들은 투표함을 열면 투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해 분류기에 넣습니다. 무효표로 분류한 투표지는 사무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효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개표소 바깥은 경찰 병력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의 경우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일일이 꺼내서 확인하기 때문에 개표에 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0.6%에 그쳐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각에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개표소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나가 있죠. 네, 1시간 전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환호를 하거나 서로 얼싸안는 등 굉장히 기쁜 환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에서 승리하고 3곳에서 경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등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대 격전지 경기에서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으면서 또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승리를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힘을 밀어준 국민의 뜻이 출구조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7시쯤 속속 도착한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를 마친 후련함과 반가움을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 또 개표 방송을 함께
보면서 당선 윤곽이 정해진 후보를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확실해지면 각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도 함께 도착할 것 같은데요.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당선 확실히 뜨면 해당 후보 사진에게 스티커를 붙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이 주요 후보도 상황실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17곳 중 9곳 이상에서 과반 승리를 예상해 왔는데 투표율이 지난 사전 전보다 좀 10% 정도 낮아 당 지도부가 오늘 하루 종일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상황실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현재 기자 나가 있죠.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출구조사 결과가 민주당 4곳 승리, 그리고 3곳 접전지에서도 박빙 열세로 나오면서 이곳 민주당 상황실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민주당 지도부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면서 지금 이곳에는 취재진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7시 45분쯤 이곳을 떠나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소회를 밝힐 계획입니다. 윤호중, 박지원 두 상임선대위원장도 상황실을 떠났는데 윤 위원장은 예상했던 결과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투표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끝까지 개표를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겼고 박 위원장은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 한두 곳을 더해 5곳에서 6곳에서 이기면 선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텃밭 4곳 외에 접전지인 경기와 대전, 세종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자 상황실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최고 격전지이자 윤심과 명심의 대결로 주목받았던 경기도에서도 패배한다는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오늘 종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투표장을 많이 찾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표 상황과 사뭇 다른 각 당의 상황실 표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개표 상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스튜디오 개표 상황실이었고요. 본사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그야말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들으신 것처럼 또 보신 것처럼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분석 위해서 이제 본사 스튜디오에는 4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좌측으로는요. 삼선의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출구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지금 아마 전국에서 1호일지도 몰라요. 앞서 예측조사, MBN 예측조사도 있고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김진태 후보가 거의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분위기라는데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김진태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인터뷰가 당선 소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경선 때부터 사실상 어려웠어요, 상당히. 일단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 그 당선 소감 할 때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너무 우여곡절이 많고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도 아직도 좀 얼떨떨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밤은 그래도 좀 편하게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출구조사와 또 MBN의 예측조사 이 결과가 굳어진다면 사실상 12년 만에 강원지사를 이제 지금 국민의힘 측, 보수 정당 측에서 가져오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권 교체보다 더 어려운 게 강원도지사 교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민주당 도지사를 4번이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정권도 바꾸면서 우리 강원도도 새로운 바람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강원도민들의 열망이 지금 막 이제 그 꽃을 맺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개표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 뭐 벌써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이렇게 힘들었던 그 강원 도정 교체 그 미라를 좀 제가 마지막까지 피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태 후보님 말씀처럼 아직은 개표가 이제 초반이고 진행될 테니까 차분히 또 지켜봐야겠고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치러 보시면서 도민들이 가장 원했던 게 어떤 거였다고 좀 느낌이 오셨나요? 네, 뭐니 해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그 바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아주 압도적으로 밀어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할 수 있는 적어도 시간과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를 보면은 지금 12년 동안 4명의 민주당 도지사를 배출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기회는 충분히 줬다. 이제 그만하면 이번엔 또 한번 선수를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변화의 바람 이게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김진태 후보님 얘기처럼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곳 필동 스튜디오에서 차분하게 개표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강원도지사 후보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이재호 고문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일단 출구조사 결과는 뭐 나왔어요. 예. 근데 뭐 이게 다 지금 뭐 확실시 된다고 단언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이제 개표가 막 각 지역마다 시작됐으니까. 근데 역대 또 출구조사가 거의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예. 이 정도까지의 결과는 좀 예상했을까요? 어느 정도 없었습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뭐 예상하죠. 아. 예, 왜냐 그러면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하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 군데가 지금 경합으로 돼 있는데, 예, 그것도 뭐 투표를 끝까지 이제 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국민님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예. 17곳 주에 13군데가 국민의힘을 하고 4군데가 그 민주당이 하는 건데, 그거는 민주당이 4군데 가지만은 사실 민주당의 호남의 3군데는 그냥 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제주도 1군데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영남의 5군데는 계산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빼고 나머지 지역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 3군데, 국민의힘 5군데 하면 8군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9군데 갖고 어느 당이 더 이기느냐. 이걸 갖고. 그게 가늠자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걸 갖고 하는 건데 이번에 9군데를 놓고 보면 현재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국민님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권 교체 이후에 여당이 갖는 프리미엄으로 봐야죠. 예. 유인태 총장님 글쎄요 이제 뭐 지금 기분이 뭐 가히 유쾌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이 4곳 정도, 뭐 전남, 전북, 광주, 그다음 제주 4곳 정도를 우세하다고 예상했을 때 이제 언론들은 이거 너무 엄살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게 글쎄요 이게 또 공교롭게 또 분석대로 민주당의 분석대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민주당에 저도 몇몇 알아보니까 엄살이 아니라고 저 실제로 저렇게 예측을 하고 원래는 뭐 경합 지역을 4개 말고 4개로 보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은 결과를 또 이 지방선거는 좀 여론조사가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딴 거보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뭐.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 군데가 지금 접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기대보다는 지금 저기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사실 이제 임승호 대변인과 또 권지용 위원장은 사실 이 두 분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또 그으신 두 분이고 기라성 같은 분이고 또 임승호 대변인하고 권지용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젊은 나이에 큰 선거 2번 연속 치릅니다. 대선과 지금 지방선거. 특히 임승호 대변인은 또 대변인 맡으면서 또 대야 공세에 또 전면에 섰는데 예. 그래서 일단 이 성적표 물론 출구조사입니다. 뭐 최종 성적표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출구조사를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접전 지역으로 봤던 곳이 이제 경기 지역과 세종 지역 정도에서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출구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결과 그대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투표율로 봤을 때 50% 정도를 기록했는데 민주당이 세가 강하다고 분석되는 광주 지역에서는 약 36%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경기 지역 내에서도 보면은 성남시 분당구 쪽 이런 곳이 상당히 좀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지역 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많은 투표를 했던 지역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약하게 지지하는 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좀 강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의제를 던져왔는가를 보면 검수완박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에서 뭐 이모 발언이라든지 뭐 한국 3M 발언이라든지 다소 국민적인 눈높이와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고 박지원 위원장이 이후에 당내 어떤 쇄신을 하겠다고 약간 어설픈 쇄신안을 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작 박지원 위원장을 데려온 이재명 후보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또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쇄신을 거부한 거죠. 근데 저는 인천 계양을 지역의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에서 오히려 이 결과가 민주당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의 강도 제대로 건너지 못했는데 이재명의 강에 저는 빠지는 순간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 혼자 지금 초선 의원을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또 당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주요 위치로 그리고 주요 선거 전략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지용 위원장님, 뭐 아직 개표가 초반이고 각 지역마다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유인태 총장님 말씀처럼 지방선거는 조금 이 오차가 나는 곳이 이제 있어 왔으니까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뭐뭐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이 순간에 뭐뭐했더라면, 과거의 어떤 순간을 좀 후회하거나 하는 거, 돌이키는 거. 민주당이 혹시 그런 분위기일까요? 선거 때 조금 이랬었다면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도 워낙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검찰개혁 입법을 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부터 좀 우려를 표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검찰개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대선을 치고 그전에도 의석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진행하지 않았다가 대선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의원을 탈당시킨다던가 이런 일까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보도되었을 때 사실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파수꾼 역할을 했던 게 민주당이었는데 되려 그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듯한 좀 위험한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공천했죠. 물론 저는 지도부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뭔가 주요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보다는 되려 자기 불안으로 공천이 진행되는 듯한 어떤 모습이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까지 터졌죠.
물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통해서 되려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안주 의원 사건을 저희가 알았을 때도 4월 말에 이것을 알자마자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고 그리고 당내에서 가장 강하게 징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들이 적절한가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선 이후에 좀 겸손한 민주당이기보다는 오만한 민주당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비와 관련된 모습들도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일어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아무래도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07년도 대선과 2008년도 총선을 보더라도 2007년도 대선에 비해 2008년도 총선의 투표율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때 찾아보니까 4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50%라고는 투표율이 엄청 역대로 가장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이유를 좀 잃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네네. 너무 대선 끝나자마자 지선을 하다 보니까 지선에는 후보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투표장을 가려고 해도 누가 후보자인지 좀 잘 알아야 찍으러 가든 막으러 가든 갈 텐데 그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직전까지 대선에 저희가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재호 고문께서도 여당 프리미엄이 있던 선거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그것을 만회할 만한 적극적 노력을 못했던 것이 이 지금 결과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개표가 막 주요 곳곳에 시작이 돼서 제가 쭉 화면으로는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서 화면으로는 이 주요 지역의 개표 상황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재호 고문께는 이제 선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좀 이런 상황 나왔어요. 근데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이제 싹쓸이 했던 사례가 좀 있죠. 2006년 사례와 바로 4년 전 2018년 사례. 근데 2018년 사례는 참 지금의 국민의힘, 그때 물론 자유한국당 이름이었습니다만 그때 참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광역단체장도 거의 다 대구와 경북만 차지하고 다 내줬고 특히 서울 구청장 같은 경우는 1대 24라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그런 성적표죠. 서초구 하나만 건졌고. 물론 지금 이제 예측조사와 출구조사입니다만 이 정도면은 혹시 뭐 다시 그때 4년 전에 이 패배를 좀 만회하는 뭐 그런 수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만에 이 지방 민심, 지방선거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 배경은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일 큰 거는 대선이죠. 대선에서 국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민심이 돈 거고 4년 전에도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선 끝나고 금방 치루어지는 선거는 대선에 이기는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방단체장을 뽑는다는 거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급비율이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되는 정당으로 쏠리는 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꼭 좋으냐? 꼭 좋으냐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4년 지방선거 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싹 쓸어놓고 대선에 결국은 졌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마저 싹쓸이 하면 그 정당은 오만하게 됩니다. 정권도 잡고 지방선거도 이기면 그 오만한 것이 어영부영 한 4년 가다 보면 이번엔 또 2년 후에 총선이 있잖아요. 또 한 번 심판받게 되죠.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2년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끝나고 또 3년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기는 건 좋은데 이겨갖고 오만해지거나 힘자랑하면 다음 선거에 낭패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은 이겼을 때 잘
아하. 생각을 하고 부족한 걸 다시 채우고 이게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무섭구나. 지난번에는 민주당에 몰아줬죠. 이번에는 국민님에 몰아주고 네. 권력이 가는 대로 표가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길게 봐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장공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님 이겼다 하더라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지금 주요 지역의 이제 개표 상황을 쭉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이제 아직 이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선 뭐 유력 확실 이런 것도 아직은 띄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예측조사, MBN의 예측조사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 보시고 아까 화면 보니까 환호를 지르셨던데 어떻습니까? 좀 예상대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9곳은 확실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10곳이 확실한 것으로 나오고 또 3곳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은 예상 외의 그런 결과에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네. 뭐 접전적인 이제 3곳으로 분류가 됐고 아마 이 3곳은 끝까지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실 텐데 또 3곳도 결과가 좋으면 덤으로 또 이제 얻는 셈이 되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번 투표율이 생각보다 사전 투표는 높았지만 본 투표가 낮으면서 좀 내심 걱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특정 정당에 아주 유리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좀 낮았고요. 접전하는 지역은 평균치 이상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할 때도 그렇고 본 투표할 때도 보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고한 40대 분들이 투표장에 좀 덜 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낮은 것이 꼭 우리 당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대선에서의 승리가 정권 교체 전반이라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 후반전을 승리를 장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상당히 이제 뭐 의미심장한 정치적 이제 표현이었는데 물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좀 이 성적표를 좀 예상해 보신다면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지만은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오늘의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3개 접전 지역도 뭐 한 표 차이라도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들의 분석을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뭐 여야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선을 보니까 특히 선택과 집중 전략을 잘 짰다는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떤 토대로 그런 전략을 짰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대의 승부처가 경기도와 충청도였거든요. 그래서 상임선대위원장인 당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 2사람이 가급적이면은 뭐 TK, PK 지역은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경기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에 집중 유세를 다녀왔고 또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언론들의 표현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특히 초호화 캐스팅이다 그런 표현 나와요. 아마 거물급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점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부담도 당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우리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고요. 우리가 적거나 경기 지역 같거나 아니면은 또 신승을 한 지역, 아주 작은 표차로 이긴 지역은 사실 출마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우리 그 현역 의원들에게 좀 더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경기도도 김은혜 의원이 나갔고 충청남도도 우리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좀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운 것이 아무래도 선거 전략상으로는 유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 토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개표 결과를 또 MBN과 함께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유인태 총장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얘기를 역으로 뒤집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그 부분이 왜 읍소 전략을 폈는데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전 민주당이 보인 모습에 우리 지지층들 그리고 뭐 좀 중도층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봐요. 뭐 저도 몇 차례 뭐 방송 같은 데서 이재명 후보는 좀 조용히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어쨌든 대선에 졌잖아요. 져놓고 바로 뭐 저렇게 등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 극렬 지지층 쪽에 뭐 압박에 어떻게 됐든 또는 그 윤석열 당선자가 초반에 굉장히 죽을 쏟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았잖아요. 뭐 집무실 이전과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좀 오히려 이게 좀 너무 오만해졌던 게 아니냐. 이재명 그 지금 고문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 둘 다 저기 대선에 진 걸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바로 뭐 명분도 좀 약하게 서울 나오고 개항 가고 여기서부터 전 스텝이 좀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서도 의외로 좀 고전 비슷하게 저기서 신승을 한다고 한들 전 뭐 얼마나 이재명 후보한테 소득이 있을런지 하여튼 나머지 지금 접전인 세 군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이들 투표장에 좀 안 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지역의 개표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송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삼송 스튜디오 개표 상황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별로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MBN 데이터 취재팀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 한 달간 네티즌들이 각 후보와 관련해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가장 바깥쪽 원에 있는 키워드가 5월 첫째 주 키워드, 가장 안쪽에 있는 키워드가 마지막 주 키워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벌어졌던 망치 피습과 관련한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2년 전 총선 토론에서 있었던 노루각수 논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1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키워드죠. 이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토론, 도민정, 부인이란 키워드도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자,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도는 어떨까요? 격전지인 만큼 네티즌들은 상대편 후보의 지지율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폭행 논란, 고졸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 그리고 채용 청탁과 관련한 논란에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골프를 쳤다는 논란, 그리고 과거에 연루됐었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검색 키워드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초반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한 검색이 많았고 그 후에는 세월호, 5.18과 관련한 막말 논란, 수소와 같은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개표 사항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영 기자였습니다. 네. 데이터 연관 검색어 살펴봤고요. 지금 살펴본 이 키워드들이 개표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이 됐을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개표가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지만요. 각종 수치가 조금이나마 들어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표 상황 한번 그래픽으로 볼까요? 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상 초유의 4선 시장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59%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시장입니다. 보시면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6.7%를 기록 중이고요. 그 뒤를 민주당 변성환 후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표차 4천여 표 정도가 나고 있고요. 개표 상황 0.8% 진행됐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 대구시장입니다. 지역구를 뒤로하고 홍준표 후보가 시장 후보로 나섰죠. 서구 일부에서 개표가 진행됐고요. 개표는 아직 0.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홍준표 후보가 76.5% 득표하면서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장 자리입니다. 개표 0.3% 정도 진행됐고요. 강화에서 대부분 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68.3% 기록 중이고요. 민주당 박남춘 후보 27.1% 기록 중입니다. 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재 개표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합이 예상되는 대전시장 선거, 개표는 대덕을 중심으로 0.2%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2.6% 득표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지사입니다. 이 개표 0.4% 진행됐고요. 곳곳에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원, 인제, 평찬, 삼천 등의 개표 문이 열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55.6% 그리고 민주당 이광재 후보 44.4% 기록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의 민심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충북 지역은 0.8%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자,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의 맞대결인데요. 초반 김영환 후보가 66.1%, 3분의 2가량 득표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으로 가볼까요? 현재 개표 상황 0.1% 진행됐습니다. 청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김태은 후보 57.8%, 민주당 양승조 현직 지사죠 42.2%로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호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 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0.7% 개표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0%를 넘는 득표로 표차는 3,500표 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지사입니다. 개표 2.2% 다른 곳보다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79%,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4.9%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TK로 가보겠습니다. 경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82.5% 현재 1위 달리고 있고요. 개표는 0.7%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입니다. 개표 0.3%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68.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제주입니다. 11.1%, 타 지역보다 개표가 상당 부분 진척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 후보 52.5%의 득표로 현재 1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지사입니다.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개표 0.8%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4.3%, 그리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 43.6%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자, 각 지역의 개표 현황 아직까지 극초반 상황입니다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저희 예측조사에서도 초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각 당의 상황실 표정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궁금하시죠? 먼저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 후보 캠프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네, 김은혜 후보 캠프 상황실은 다소 긴장감 속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때만 해도 김은희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결과가 나왔다 보니 환호와 함성이 나오는 분위기였는데요. 초접전 양상이라 안심할 수는 없어 지금은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이곳 상황실에는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출구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겸손하게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개표 결과 윤곽이 나올 때쯤이면 김 후보는 상황실로 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접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정이 넘어도 승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 승부가 다음 날 오전까지도 나지 않았던 초박빙 상황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선 때보다는 표수가 적은 만큼 새벽 3시쯤에 결과가 나왔었던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희 후보 상황실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캠프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재호 기자 나가 있는데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김동연 후보 캠프 사무실입니다. 현재 캠프는 몇 시간 전과 달리 이 지지자들의 모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출구 조사와 결과와 그리고 우리 MBN 예측조사 결과 모두에서 김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이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이제 자리를 조금씩 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방송을 보며 응원을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선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박빙의 승부를 펼쳐온 만큼 캠프에서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김동연 후보는 지난 사흘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도는 강행군을 펼치며 이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는데요. 또 오늘 오후까지도 자신의 SNS에 한 표 한 표가 절실하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신이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이 경기도가 민주당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가 예측조사를 뒤집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이어 경기도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개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김 후보는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때쯤 캠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 양 후보의 선거 캠프 상황실 표정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 스코어, 상황 그리고 몇 가지 쟁점 놓고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두 분께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실 연결하기 전에 각 지역의 개표 상황 잠깐 들여다봤는데 네. 물론 극초반입니다만 각자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셨을는지 궁금한데 먼저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MBN 삼성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제 일산이죠. 경기도 일산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지역이 초접전이 예상됐던 만큼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네. 외에도 강원이나 충남도지사도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전광역시장이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전이 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여권과 야권의 우세 지역으로 보이는 영호남에서도 과연 당락의 결과에 상관없이 네. 얼마나 득표율을 올리는 결과가 있을지 상대의 그 우세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그것도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30%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네. 일찌감치 던진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표율이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정치 지형을 생각했을 때는 뭐 당락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께서는요. 뭐 경기도지사가 아무래도 관심사죠. 경기도지사를 어느 쪽에서 승리하느냐가 사실은 이번 선거에 어떤 뭐랄까요 선방이냐 아니면 압승이냐 이런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가장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제주지사인데 사실은 제주지사가 막판에 이제 김포공항 이슈가 터지면서 네.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의 예측 결과로만 본다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보여서 예전에 그 예측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경합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어떤 교가 나오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10대 4 정도로 예측 결과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합 지역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경기지사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뭐 지금 개표 상황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측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좀 우세한 걸로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측대로 갈지 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물론 예측대로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뭐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막판까지 아마 뭐 새벽까지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느 후보가 이길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피말리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대선 때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데자뷰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네. 예감이 들고요. 사실 이 출구조사 결과도 초박빙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선거 하루 전까지도 두 후보가 서로 간에 어떤 네거티브 공세, 뭐 재산 축소 신고라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접전 양상을 더 끌고 갔었는데 자, 이런 변수들이 막판 표심까지 좀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작용됐다고 보십니까? 이미 여당이나 야당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네거티브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간 그 기간이 소위 이야기하는 블랙아웃,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 네. 상당히 그 선거일에 근접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거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보다 자세한 연령별 투표 그리고 지역별 투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뚜껑을 천천히 조심조심 열어봐야 될 것 같다. 결국은 거의 밤 늦게까지 좀 지켜봐야 당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선을 앞두고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있다면 김포공항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두 분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이 김포공항 이전 마편 변수로서 어느 정도 지선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최 교수님부터. 거의 지금 결과로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이나 이제 서부권 있잖아요. 수도권, 서부권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는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예측치만 본다고 하면 사실 별 크게 변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포공항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주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주지사 선거도 막판에 오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그 공약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측 결과로 본다고 하면 크게 판세의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구도 싸움,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선의 결과의 연장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도가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포공항 이슈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예, 김평론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슈몰이에서는 이것이 모든 주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온통 선거 직전에 2, 3일 동안은 이 김포공항 이슈에만 모든 그 주제가 메모리 되면서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상대 후보 윤영석 후보가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삼으면서 이 이슈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오히려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여당 쪽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시고요. 자, 이게 자연스럽게 또 서울시장 선거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지선에 약간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대선 못지않은 관심을 끌고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진즉부터 이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많이 점쳐졌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상대당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신지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여당이 됐죠. 여권 프리미엄이 있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 보궐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으로 3연임이 되고 이제 4연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시장 이후에 더 큰 정치인으로서의 장래를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도 또 그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선거에서의 당락보다는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도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송영길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진 세력, 새로운 정치 신인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여론과는 상관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구도가 잡힐 수 있다라는 염려를 했는데 송영길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서울 시민의 여론이 넉넉하게 오세훈 시장에게 몰아주면서 이것이 좀 선거 레이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과정으로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접전의 경기지사 선거에서부터 서울시장 선거 판세까지 두 분과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가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접전을 기대했던 지역의 또 각 선거 캠프 상황실을 좀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강원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각 당의 유력 후보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캠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 네, 이곳 분위기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김진태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는 발표가 났을 때 이곳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에서 막판에 상황이 뒤집힌 적이 있는 만큼 아직 기뻐하기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김진태 후보는 휴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개표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 후보가 지사 후보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최초 컷오프된 이후 단식투쟁과 대국민 사과로 다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최종 선정되며 기사회생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후 9시 기준 강원 지역 개표율은 아직 1% 미만입니다. 김진태 후보가 53.46%, 이광재 후보가 46.53%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당선자 윤곽은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민주당 이광재 후보 선거 상황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나가 있죠. 네, 고생 많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광재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현재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광재 후보가 9.8%포인트 차이로 밀린다는 결과가 나오자 캠프에서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모처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광재 후보는 아직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역시 현재 대부분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선거 기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이광재 후보가 다소 뒤진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캠프에서는 내심 막판 역전 드라마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뒤바뀌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허영 의원은 더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는 간략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광재 후보가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막판 역전극으로 당선된 적이 있었던 점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개표가 얼마 진행되지 않은 만큼 출구조사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이광재 후보 선거 캠프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이 후보 캠프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갈게요. 최 교수님, 이광재 후보 사실 이번이 재도전입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렇게 상황실 분위기도 좀 썰렁한 것 같은데 그 이유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일단 뭐 대선의 그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구도 자체를 깨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광재 후보가 이제 투입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보수세가 좀 강해요. 네. 물론 지난 그 3선을 최문순 시장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3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들이 북부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광재 후보 입장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그 구도를 깨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현안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얼마 전에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사실 뭐 강원도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뭐 철마다 산 가고 바다 가고 관광 접근성에 대한 또 관심이 아주 높을 텐데 양대 후보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직전이죠. 5월 29일에 강원특별법이 원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지사는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초대 강원자치도지사가 되는 것이죠.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모두가 이 강원특별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모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5월 29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 1년 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게 되면 이 도지사는 폭넓은 규제 완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고 또 산림이 많고 또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규제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풀리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조 원이나 4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안이 실현이 된다면은 강원도의 발전에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민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일 텐데 잘 진행이 되길 바라보고요. 네.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삼성 스튜디오 개표 상황실에서 광역단체장 개표 상황 그리고 두 분과의 대담 함께 해봤습니다. 본사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지금까지 삼성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린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장 개표 상황을 토대로 한 판세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이 지방선거는요, 앞서 뭐 얘기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대선이 치러진 지 석 달도 안 돼서 치러진 만큼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뭐 그런 말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지난 대선에서의 득표율과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각 후보들의 득표율 혹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내용은 주진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진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선거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국정의 안정이냐 독주의 견제냐. 민심의 선택을 지금 격전지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뒤졌던 지역이 3개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경기입니다. 먼저 그래서 여자가 모두 승패의 가늠자로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또한 경기죠.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50% 정도를 득표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45.62%로 민심 확보에서는 좀 뒤졌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 선거 어떨까요? 이재명의 명심이자 일꾼을 내세웠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재 45.1%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52.7% 득표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상황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그야말로 혼전 상황인데요. 현재 개표 상황이 2.2%,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과학 성지인 다음 지역, 대전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9% 정도를 득표를 해서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섰던 곳입니다. 시장 선거 한번 보실까요? 허태정 현 시장, 현재 보니까 44.7%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55.3%. 출구조사에서도 대전은 계속 혼전 접전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대전 시민들은 오늘 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인천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6%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이 인천 또한 경합지로 분류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구조사는 사뭇 다른데요. 한번 보실까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했던 곳인데 박남춘 현 시장은 지금까지 31.5% 받고 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64.7%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 보시면 0.6%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할지 민주당이 재선 구성에 성공할지 오늘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2척의 배로 끝까지 싸운 이순신 장군의 고향 충남 지역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51% 넘게 과반 이상을 가져갔었던 곳이죠. 그래서인지 도전자인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57.8%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양승조 현 지사가 42.2%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된 이번 강원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될까요? 이번 민심을 한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54.18%로 이재명 당시 후보 41.72%에 비해서 훨씬 앞서 나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김진태 후보가 57.5% 앞서 나가고 있죠. 이광재 후보는 42.5%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도지사 복귀일지, 김진태 후보의 도전 성공일지는 오늘 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대선 결과와 격전지 현재 개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진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수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 표심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많이 투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승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쭉 이제 삼송과 또 우리 주진희 기자 얘기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번 언론들이 이번 선거 물론 지금 이제 개표가 아직은 진행 중이고 예측조사, MBN 예측조사와 지상파의 출구조사를 토대로 이제 얘기를 나누긴 합니다만 관전 포인트가 수도권의 트리플 크라운을 과연 국민의힘이 달성할 것이냐. 현재 판세로는 서울과 인천 정도는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밤 늦게까지 아마 될 것 같은데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그야말로 수도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승호 대변인. 예.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수도권이라고 흔히들 불리는데요.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여론조사상으로도 비춰봤듯이 오세훈 후보의 어떤 승리가 예상될 수도 있던, 충분히 예상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인천시장의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격차가 조금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경기 지역이 지금 초박빙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출구조사 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김은혜 후보가 신승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에게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많은 투표율을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 자신의 강점이라고 본인이 강조했던 어떤 행정 능력이라든지 경제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딱히 살리진 못했습니다. 뭐 김은혜 후보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명심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전체적 판세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 지역에 등판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갔느니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욕설을 들었느니 이런 뉴스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전체 판세가 이재명 후보에게 쏠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동연 후보에게 쏠릴 수 있었던 시선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쏠린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등판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적 요소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권지웅 위원장님, 사실 이제 선거마다 복귀를 해보면 결정적 순결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막판에 튀어나온 김포공항 이전 문제, 이게 또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선거 막바지에 김포공항과 관련된 뉴스가 많긴 했으나 그것이 이번 선거에 아주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정책을 발표했던 송영길 대표와 전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노렸던 성과가 나오진 않았던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아주 불리한 국면을 가졌던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되려 이제 저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도 대선 프리미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민주당이 좀 선전하고 있는 곳은 다들 대선의 견제론이나 안정론이 아니라 일꾼 프레임으로 조금 전환을 한 곳입니다.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여기는 사실 현직 시장들이 또 출마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충남도 사실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박빙의 승부로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도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뭐 이재명의 측근 이런 이미지라기보다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 가져가면서 되려 박빙의 승부까지 끌어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아직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개표가 이제 뭐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이재호 고문님, 뭐 사실 언론들은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놨어요. 물론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당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특히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차기 뭐 당의 당대표의 임기는 남았지만 퇴진도 불가피하다면 그런 전망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숨 돌렸을 것 같고 다만 남은 것은 이제 이 성적표가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뭐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방선거 이후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우에도 일단 지방선거 끝나면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 정권 교체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해야 될 그런 당 쇄신이죠. 당 쇄신에서 우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했는데 합당만 했지 내용적으로 속속들이 이게 화합이 되거나 하나가 되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화합적 결합. 그래서 일단 선거 끝나면 1차적으로 국민의당과 합당한 그 이후에 그 화합적 결합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해. 두 번째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주도하에 당 쇄신 작업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를 거다.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를 것을 보여주려면 그건 윤석열 정부에만 기대할 게 아니라 국민힘도 과거의 여당인 민주당과 뭐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점에서 당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개혁적인 사업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그중에 정치개혁, 경제개혁이나 뭐 행정개혁 이런 거는 정부가 할 거니까 당이 할 거는 정치개혁이잖아요.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야당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선거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선도해야죠. 야당 뭐 선거에 만약에 지면 내분 수습하느라고 바쁠 거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정치개혁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르고 또 국민의힘이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럼요. 국정 운영의 뒷받침을 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반면 뒤집어 보면 사실 지금의 상황이 고착화돼서 이제 뭐 자정쯤에 이제 윤곽 나오겠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4곳 정도가 우세한데 거기에 머물면
전체 광역단체장의 7곳 이하로 얻으면 이건 패배로 봐야 돼서 지금 비대위가 전면 총사퇴해야 된다. 대행체제 가야 된다. 상당히 아픈 소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지도부 총사퇴해야 되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가 뭐 8월인데 뭐 어차피 지금 지도부가 또 사퇴를 하고 다시 뭐 비대위를 뭐 전당대 준비위원회, 전당대실을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꾸려야 됐는데 지금 비대위가 만약 참패를 하면은 참패해놓고 그대로 전당대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빠질 테니까.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꽤 합리적인 친구인데 이번에는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무슨 7석을 패배라고 하기 전 6석만 해도 선방이라는데 지금은 5석만 해도 선방일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해서 일단은 뭐 조금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인태 총장님. 상처뿐인 승리, 상처뿐인 영광에 그칠 수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지금 접전 지역 3군데에서 별 성과가 없으면은 그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 이제 원내로 만약에 입성하더라도 당분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전 이번에 그렇게 조기 등판은 졌잖아요. 근소한 차례 패장이 그래. 그리고 거기 책임을 졌던 당대표하고 둘이 저렇게 조기 등판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게 순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알기로도 유인태 총장님께서 각종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등판이다 하고 줄곧 주장해 오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당에 좀 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강성 지지층 뭐 이름도 참 발음하기도 좀 민망하게 뭐 개딸이니 뭐 저거 해사트인데 그런데 끌려다니면은 그 당은 망하는 거죠. 우리 정치가 그런데 끌려가면 이 정당 정치 자체가 대의제 자체가 저는 아주 망가진다고 보죠. 민주주의의 큰 후퇴죠, 저게. 예. 다시 계속 말씀은 드립니다만 개표는 지금 초반인 것도 많고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출구조사와 MBN의 주요 지역 예측 조사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아직 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차분하게 개표를 여야 모두 지켜볼 거예요. 또 후보들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점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지웅 위원장님, 그럼에도 일단은 민주당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번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이 정치인으로서 좀 이번에 좀 뭐가 아쉬웠던가요? 이 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걸 보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못한 부분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선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면서 특히 그 입법이 시민들에게 아주 지지를 받는 것이었다면 저는 크게 상관없을 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강한 지지자들이 있지만 또 일부는 아주 강하게 우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과정에서 공천에서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전체 공천의 20%를 45세 이하 청년으로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고 기초지자체장도 9명을 공천했거든요. 국민의힘은 2명을 공천했는데 물론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세가 안 좋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았지만 사실은 청년 후보자가 본선을 뛸 수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장래에 민주당에 되게 좋은 자원이 될 분들이
씨앗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 2년 뒤, 4년 뒤, 그리고 또 8년 뒤에는 아주 멋진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더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기득권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가장 큰 지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후순위로 두고 시민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이야기하지 좀 대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것도 이야기하되 저쪽 것도 하나 받아주는 게 이제 대등한 관계의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검찰개혁이 아주 기득권적 모습이었죠. 근데 저희가 민주당에 저는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을 제도 내에서 논쟁을 붙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선 기간 중에 저희가 젠더 이슈로 되게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젠더 이슈는 단순히 여성, 남성이 많이 아니라 어떤 시민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내용으로 차별받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포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치개혁을 칼을 뽑았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까요? 사실 국민의힘이 인기를 좀 끌었던 부분이 나는 국대다. 예. 우리 임승호 대변인도 나는 국대다 출신인 걸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청년층, 젊은층을 문호를 넓힌 거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앞서 지금 얘기 젠더 이슈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젠더 이슈, 이른바 성별 갈라치기 논란에 많이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문제에 좀 곤혹스러워했고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 질문 이후에 조금 인사 원칙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이번 승리로 혹시라도 글쎄 앞서 우리 이재호님께서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 했는데 당이 젠더 문제에 어떤 태도, 열린 태도가 좀 뭐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닫힌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대남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이대남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을 어디에 할당한다든지 특정 직군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특혜를 준다든지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다면 저는 20대 남성들의 어떤 특혜를 주는 이대남 정책이라고 닫혀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선 기간에 있었던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특임부처에 대한 특임부처로서의 소명이 다한 것에 대한 논쟁이었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20대 남성이 어떤 특혜를 본다? 저는 이것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대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공약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군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 남성들만 지금 사병으로 가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실 국방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이 애초에 젠더 문제에 닫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지선 기간에는 이런 젠더 이슈라는 것이 화두가 되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화두로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띄었던 것이 어떤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슈였고 사실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의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쇄신론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답안지는 송영길 대표가 대선 이전에 일부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의원 징계하고 586 의원들 일부 용퇴시키는 거. 물론 586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용퇴는 힘들겠죠. 하지만 절반이라도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가고 윤미향 의원 징계하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해서 다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져라. 윤석열 정부가 협조해 줄 테니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지금 경합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물론 지금 예단하긴 힘들지만 민주당이 승기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국대다 대변인단 출신 뭐 지금 일산 스튜디오에도 김현주 전 부대변인께서 계시는데 자신의 컨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했습니다. 나는 국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PPAT라는 공직역량평가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쇼츠 공약, 한 줄 공약 등등을 개발을 했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굉장히 비판을 하다 결국엔 다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도 쇄신론을 내긴 했지만 사실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고 586 용태도 기존에 얘기했던 것이고 네. 이후의 어떤 입장들을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면서 반사이익만 부렸기 네. 때문에 조금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자, 얘기 좀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삼성 스튜디오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다시 삼성 MBN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이곳 미디어 센터의 야경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을 배경으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 판세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시도지사 1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서울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4.7%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43.7%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표 상황 0.3% 진행됐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5.1%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9%, 3분의 2가량 득표하면서 현재 1위. 다음은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무려 79.4%를 기록 중입니다. 서재훈 후보는 17%에 머물고 있고요. 개표 2.6%입니다. 이어서 전현직 시장 간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입니다. 1.2%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4% 득표하면서 현재 앞서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시장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7% 기록하면서 1위입니다. 자, 이어서 볼 곳은요. 박빙이 예상되는 대전시장 선거입니다. 1.9% 개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50.8% 득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시장입니다. 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2.7%, 이춘희 후보 47.3%를 기록 중이고 1.9% 개표 진행됐습니다. 역시 현역 시장 출신 후보가 나선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이곳에서는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70.7% 현재 1위고요. 0.9% 개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51.1% 기록하면서 김동연 후보를 살짝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표 5.9%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3.7% 개표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800여 표 앞섰습니다. 58.7% 현재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5.9%, 노영민 전 실장이 37.3%를 기록하고 있네요. 개표 6.5% 진행됐습니다. 충북을 찍고 충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2%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지역구를 뒤로하고 나서서 60%,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북지사입니다. 민주당 김관영 후보 82.2%로 1위입니다. 자, 전남에서는 현직 도지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출마를 했죠.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남에서는 13.2% 개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8.2%,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16% 득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82.4%를 기록 중이고요. 이 개표 6.6% 진행됐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입니다. 이 지역은 5.5% 개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67.4% 득표 중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지사입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4.3%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개표 25% 진행됐습니다. 자, 17곳의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각각 1위 후보들을 한번 간략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투표는 현재 4.7% 개표가 이루어졌고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출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가운데 홍준표 후보 대구에서 크게 앞섰고요. 인천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서륙에 성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광주에서는 민주당의 강기정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역 단체장 재선을 노리고 있는 대전과 울산, 세종 모두 수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앞서 있고요. 세종에서도 최민호 후보가 앞선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여전히 선두를 유지 중입니다. 51.2% 득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강원은 김진태 후보가 우세합니다. 1위를 기록하면서 58.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 모두 빨간색입니다.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62%, 그리고 김태훈 후보가 58.1%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과 전남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 82.2%, 김영록 후보 78.2%고요. 경북, 경남은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끝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54.3%의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5.1%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개표 초반 앞서갑니다. 63.8%, 현재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충남 보련 서천입니다. 개표 0.3%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62%를 현재 기록하면서 나서율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표차 66표 정도입니다. 자, 이어서 개표가 집계되고 있는 지역은 경남 창원 의창입니다. 처음으로 경남도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루어질 텐데요. 자, 12.3% 개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 63.9%,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을입니다. 김한규, 비서관 출신,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 후보가 47.9%를 기록 중이고요. 이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이곳에서 5번째 도전을 하고 있죠. 47%를 기록하면서 두 사람 현재 경합 중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개표 관련 수치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후보별 반응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 맞먹게 그 이상으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캠프 한번 연결을 해서 그 캠프 상황, 표정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연결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캠프에 백길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네, 이곳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7시 30분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4.1%를 기록하며 45.9%의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8.2%포인트 차이로 대선 후보라는 이름값을 고려하면 그리 큰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연고가 없는 인천에 출마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윤영선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허용했기 때문인지 캠프에는 일단 우위를 점한 결과에 안도감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선거 사령탑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자 크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 후보는 당락의 윤곽이 나올 때쯤 이곳 계양을 상황실로 이동해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나 선거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백길종 기자 연결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기자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8%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캠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김현주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한 결과로 보시는지요? 사실 이 선거가 구도나 인물론으로 보자면은 이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상대 윤영선 후보의 경우는 인지도 차원에서도 사실 이게 접전이 될 수 없는 구도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직전 대선에서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최다 득표를 하고도 이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접전이 돼서는 안 되는데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됐기 때문에 지금 8% 차이로도 한숨을 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계양을에 출마할 당시로부터 과연 연고도 명분도 없는 이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원내에 진출해서 그 어떤 특권을 이용한 방패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에는 이 계양을이
송영길 후보가 5선 내리 텃밭이었기 때문에 좀 쉬운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개항이 호구냐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꼭 만약에 대선이 끝난 2달 지난 연후에 꼭 보궐선거에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분당갑에 나가서 안철수 후보와 대결을 펼쳤다면 오히려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네.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간 이것이 앞으로 개항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두고두고 이야기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기더라도 뭐 상처뿐이 승리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광역단체장 유력 소식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천 계양을 대담 조금만 더 이어가다 가겠습니다. 이 최진종 교수님, 이번 선거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 박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막상 선거를 치러 보니까는 원내 입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후보의 정치 생명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내 입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당대표로 유력하게 거론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만을 놓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민주당 같은 경우 비대위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대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강한 분이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파를 완전히 다 혁파하고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서 강한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드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권까지도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다른 선거구의 상황까지 좀 살펴본다면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지금 큰 무리 없이 안철수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면서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경기지사 선거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서 압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경기지사 자리를 김동연 후보에게 내준다면 자, 이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승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소위 이야기하는 쌍끌이 모두가 이제 당선돼야만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를 이루면서 본인이 밝힌 소회로는 본인이 행정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당을 이끌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일종의 행정 경험을 해본 셈치고 그렇다면 이제 당에 들어가서 원내에서 어떤 앞으로 정치적 모색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원내 진출하는 것으로서 일단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큰 한 발짝을 놓는 것이 되겠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발걸음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안 후보도 아마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준석 당대표의 다음 행보는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당대표의 도전을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원내 진입을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당에서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주목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차후 행보, 뭐 예컨대 대선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정치적 어떤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가도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려는 의도가 생길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선돼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당대표에 도전할 겁니다.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되는 당대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색깔로 당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대선 도전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당대표 도전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준석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대결을 보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재보궐선거 지역, 관심을 끄는 주요 지역에 관해서 상황과 그리고 이야기들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이 삼송에서의 이원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저희 MB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송 스튜디오 개표 상황실이었고요. 본사 매경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네, 삼성 스튜디오에서 현재까지 개표 상황 토대로 이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당선 유력이 뜬 곳이 한 8곳 됩니다. 근데 이제 이 8곳은 각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 중심으로 일단 유력이 떴고요. 접전 지역은 아마 손에 땀을 쥐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궐선거 일부 지역도 이 개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호 고문님 아무래도 관심 지역은 뭐 이재명 후보가 나온 인천 계양을 지금 뭐 경기 성남 분당갑은 안철수 후보가 일단 조금은 넉넉하게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관심이 여기면 바로 제주. 앞서 조금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소수점 한 자리 차이로 뒤지고 있었는데 지금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지금 초경합 지역입니다. 지금 만약에 저곳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대열을 낚은 셈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저기 있는 제주도의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원래? 예,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저게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접전인데 저기서 지금 원희룡 지사가 났던 지역이잖아요. 그랬죠. 제주도가. 아, 좀 털을 좀 잘 닦아놨나 보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진다면 만약에 제주도 지사도 지고 보궐선거도 지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타격이죠. 근데 유인태 총장님, 저곳에 물론 원희룡 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옛 제주지사가 털을 닦아놨다고는 하더라도 저 제주을 지역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가 직전까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아주 진짜 근소합니다. 표차가 근소한데 이대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이거 뼈 아플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프죠. 아픈데 원래 뭐 제주도가 옛날하고 인구 구성도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전통적으로 보자면 저기가 보수당 출신. 아, 보수 색채가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서 저 중진해서 6선, 5선 한 분들 여러분이 다 저쪽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민정당 출신의 그 아주 중진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뭐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 통폐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4.3에 대한 아직도 한이 맺혀 있는데 그것도 통폐합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확 반발을 한 이후에 그래 결국 통폐합 안 되고 살려나서 지금은 이제 4.3에 대해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민주당 텃밭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그 2008년부터 대개 열린우리당 2007년부터 해서 그 전에 한번 쭉 보세요. 거기 역대 거기서 제주에서 당선된 중진 의원들 다 민정당 출신이야. 근데 임승호 대변인 이제 아마 좀 시간이 흐르면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기초단체장, 이른바 구청장의 지금 1위 같은 것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18년 서울구청장이 그때 거의 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만 괴멸 수준이었어요.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곳을 내줬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 왜냐하면 이 오세훈 후보가 각 지역을 서울의 각 기초단체를 돌면서 서울시의회 3분의 2만 얻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할 정도였어요. 이 구청장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지금 초미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아직 개표가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2018년의 선거에서 당만 바뀔 정도의 어떤 추세가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의 지금 예측치를 서울시장 예측치를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뭐 연령대를 고르지 않고 연령대에서 균형적으로 지금 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목표로 했던 수치에는 충분히 다다를 수 있겠구나. 이를 넘어서 개표가 진행되면서 어떤 2018년의 어떤 모습이 역전돼서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시정을 좀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4선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횟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보궐선거 이후 1년간은 사실 시의회를 비롯해서 기초단체장도 전부 거의 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시정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목표로 하는 지금 기초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석수나 단체장 수는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네. 조금 더 무게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지금 아직 당선 확정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시정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이 더욱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권지웅 위원장님,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전당대회는 애초에 8월입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보면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입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조금은 시끄러울 가능성이 커요. 이른바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재명 후보가 원내에 입성하게 되더라도 당권에 도전하게 되더라도 이른바 친명대, 비명 또는 반명 뭔가 권력 다툼, 당권 다툼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다음 총선의 공천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은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당을 쇄신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2년 뒤에 공천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운영하고 민주당을 운영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그 공천권이 어떻게 배분될 건지를 논의해야 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기 전당대회가 저는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선 평가, 지선 평가를 아주 공개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하지 않고 리더십 공백만 채우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다시 당이 아주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저도 비대위원으로서 이번 지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비대위원으로서의 저의 책임은 지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당을 쇄신시켜야 되는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충분한 고려 혹은 아니면 논쟁들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호 고문님께 한 시간 1분 정도 드릴게요.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지방선거 만약에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이 뭘 경계를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권력에 취하면 안 되고 힘이 붙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했으니까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과 더불어 정말 야당과 더불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협치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하는 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먼저 야당의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필요하다.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이 협치를 하자 그래야지 진 사람이 뭐 협치를 하자 그럴 수 있나요? 그 점이 선거 근거가 필요하죠. 자, 대선 연장전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결과는 몇 시간 뒤에 나올 겁니다. 다만 바라건대 분열과 반목이 더 심화되기보다는 뭔가 통합의 첫 단추가 끼워지길 정말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개표방송 3부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